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 94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카메라 바깥에 있는 진행자 김나래입니다. 모니터팀 활동가 박채린입니다. 네, 정책 모니터팀 팀장 맡고 있는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꾸박! 네. 오늘은 저희가 좀 여기저기 홍보를 좀 한 방송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12월 15일, 어제죠? 어제 화요일에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도시공간 정책 포럼, 그리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실과 함께 언론과 부동산을 주제로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언론과 부동산, 가짜뉴스, 편파뉴스, 과장뉴스를 논하다가 토론회의 제목인데요. 이날 임동준 팀장은 부동산 광고와 언론 보도라는 주제로 일부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광고와 언론 보도를 이야기하기 위해 며칠을 좀 밤낮 없이 박채린 활동가와 임동준 팀장이 자료도 조사하고 분석하고 정리를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은 언론에서 실패다라든지 혹은 몇 번째 대책인데 이번에도 실효성이 없다. 좀 이런 보도를 쏟아냈기 때문에요. 그만큼 부동산 광고를 얼마나 했느냐. 굉장히 궁금합니다. 박채린 활동가 약 3개월치 광고를 분석하셨던데 그 양이 어느 정도였나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6.17 부동산 정책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핵심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규제 지역을 추가했다. 그리고 둘째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규제 지역 내에서의 전세 대출의 등의 기준을 강화한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대책이 나온 배경을 짧게 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전에 그 12월 16일에 대책이 한 번 있었고요. 작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6월부터 일부 비규제 지역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경기 10개 지역, 그리고 인천의 일부 지역, 그리고 대전의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 등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6.17 대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광고 수치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6월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전체 광고 수는 17,427개였습니다. 네, 자체도 많네요. 광고 자체도 굉장히. 네. 이 중에서 이제 전체 부동산 광고 수를 살펴보면 1,956개였습니다. 네, 비율로 따져보면은 11.2% 정도 되는데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껴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딱 듣자마자, 그 7개 일간지에서 이제 분석을 하신 거잖아요. 3개월치를. 네. 그 중에서 광고가 10,000건이 넘게 있었고, 이것도 좀 놀라운데, 우리가 신문 지면 받아볼 때 많은 광고가 있는 건 알지만, 건수로 10,000건이 넘고, 또 그 중에 부동산 광고가 11%나 차지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신문지면 광고 10건 중에 반드시 한 건은 부동산 광고가 실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한 신문만 보더라도 전면이나 하단 되게 곳곳에서 광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은 꼭 하루에 한 건 이상은 부동산 광고를 보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민활련이 이번 조사를 하는 동안 7개 일간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면 그게 아마도 진보 매체로 불리는 경향이랑 한겨레가 들어갔을 테고 그리고 조중동 이 들어갔을 테고 그리고 나머지 2개는 경제지인가요? 매일경제, 한국경제? 네.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박채린 활동가 이게 제가 방금 진보 매체 혹은 보수 매체, 경제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매체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전 예측하기로는 아무래도 이게 경제지인 매일경제랑 한국경제에서 좀 건수가 많이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부동산 광고 건수 어떤가요? 저도 경제지에서 부동산 광고를 제일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실제 수치를 내어보니까 상위 1, 2, 3위가 조선중앙동아였습니다. 일명 조중동인 거네요. 네. 그래서 순위를 살펴보면은 이제 동아일보가 1위였어요. 총 459건으로 1위였고요. 네. 2위가 조선일보 422건, 그리고 3위가 395건 중앙일보였고요. 이제 매경이 319건, 환경이 255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경향과 한겨레를 보면요. 경향은 57건, 한겨레는 49건이었어요. 그래서 많게는 9배까지 차이가 났어요. 동아일보랑 한겨레는 9배 정도가 차이가 났고요. 네네. 적게는 이제 한국경제와
한겨레가 5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비중으로 살펴보면요. 이제 각 매체별 전체 광고 중에 부동산 광고의 비중. 네. 그러니까 좀 매체별로 좀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수치인데요. 1위가 중앙일보입니다. 15.36%인데 네, 건수로만 봤을 때는 중앙일보가 3위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비중으로 따져보면은 이제 중앙일보가 1위였어요. 아, 그러면은 전체 광고들 중에 부동산 광고를 본인 지면에 가장 많이 실은 게 중앙일보다? 네, 그렇죠. 그것도 좀 유의미한 결과네요. 네. 그리고 2위가 이제 조선일보로 14.09%였고요. 그다음에 3위가 동아일보 13.82%였습니다. 네. 그리고 한겨레는 3.39%, 경향은 3.14%로 많게는 5배, 적게는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체별로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네. 이제 논조를 비교할 때도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 그렇겠네요. 보면 좋겠죠. 네. 아, 그리고 저 하나 또 좀 같이 눈여겨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게 부동산 광고도 종류별로 또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좀 네. 같이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여러 종류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먼저 광고 크기를 중심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지면에 실제로 얼마나 차지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광고 크기도 중요하다고 봤는데요. 일단 사이즈를 보면은 조선일보 네네. 광고 사이즈가 있어요. 조선일보 광고 사이즈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사이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세로의 최소 단위는 이제 1단위라고 해서 3.1cm고요. 그다음에 가로의 최소 단위는 좀 복잡한데 컬럼이라고 해서 1컬럼은 5.5cm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면 광고 이제 이 기준으로 해서 전면 광고, 네. 그다음에 4단, 5단 광고. 그러니까 보통 신문 보실 때 하단에 이렇게 실리는 거 있잖아요. 그쵸. 일면에 항상 하단에 실리는 광고. 네, 그게 보통 4단, 5단 광고고, 그다음에 좌우에 이제 좀 길게 실리는 네네, 광고가 뭔지 알아요. 네, 그런 게 9단 3칼럼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기준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신문 광고 중에 가장 기본적인 크기는 5단입니다. 5단의 비중이 가장 많은데 저희가 실제로 수치를 내봤을 때도 전체 광고 중에 이제 절반가량인 980건, 저희가 전체 광고가 아까 1956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그중에 절반가량인 980건을 5단 광고가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 2위가 전면 광고 604건으로 30.9%였고요. 3위가 4단 광고로 303건으로 16%였습니다. 네. 팀장님, 이거 지금 박채린 활동가가 해준 내용은 신문 지면에서 얼마나 크기를 차지하는 광고들인지도 얘기를 해줬는데, 또 이게 하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부동산 광고가 또 뭐 매물을 홍보해 주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분양한다 이런 걸 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광고 내용으로는 어떤 광고가 좀 더 많이 실렸나요? 네, 한 가지 더 좀 눈에 띄었던 게 유형으로 저희가 나눠봤을 때의 결과였는데요. 저희가 유형을 총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분양, 그리고 홍보, 기타. 네. 이렇게 나눴는데 분양으로 나눈 광고들은 대부분 아파트나 오피스텔, 부동산의 장점이나 혹은 분양 관련 정보 네네. 이런 거를 광고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분양으로 분류를 했고 네. 홍보 같은 경우는 건설사나 아파트 브랜드의 홍보 이런 내용을 저희가 홍보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이거 외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와 같은 건물들 제외한 다른 부동산 관련 투자 내용들 이런 것들을 광고한 경우에는 저희가 다 기타로 분류를 했어요. 그만큼 다양하니까 이렇게 분류도 나왔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렇게 분류를 해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분양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던 그 광고들이 무려 1675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수치로 환산하면 85.7% 정도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상 부동산 광고의 대부분은 다 분양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특정 아파트, 특정 건물을 홍보하거나 장점을 알려주는 광고들이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10중 8구는 분양에 대한 홍보였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광고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어느 면에 배치했느냐인데요. 네, 그렇죠. 네. 일면의 경우에는 이제 노출 빈도가 높기 때문에 단가도 그만큼 높은데요. 저희가 이거를 분석을 할 때 이제 총 분석 1을 봤더니 총 80일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일요일은 제외했을 때 총 80일이었는데.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부동산 광고를 일면에 가장 많이 배치한 신문은 동아일보였습니다. 80일 중에 53일 동안 네, 부동산 광고를 일면에 배치해서 66.3%의 비율을 기록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2위가 한국경제였습니다. 총 48회를 게재를 해서 60%였고 중앙일보가 47회로 58.8%, 그다음에 매일경제와 조선일보가 각각
46건으로 57.5% 동일하게 기록을 했고 경향신문은 총 16회로 20% 비율이었고요. 그다음에 한겨레는 11번으로 13.9%였습니다. 그래서 매체별로도 여기서도 역시나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고요. 특히나 또 눈에 띄는 것이 그 경제지들의 일면 배치 비율이 높았다는 점입니다. 건수만 찾아봤을 때는 한국경제는 4위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일면 배치 비율을 보면은 2위로 올라선 것이죠. 그래서 일면에 이제 지속적으로 배치를 많이 했다, 경제지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전면 광고하고 일면 광고 수를 왜 셌을까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아까 채니 씨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가격과 연결되거든요. 그렇겠죠. 네. 특히 저희가 기준으로 본 거는 조선일보가 공개해놓은 광고 단가표였는데 단가표를 보면 전면 광고가 가장 비쌉니다. 가장 비싸고 그 다음이 일면 광고거든요. 일면 광고는 사실 크기가 작아요. 사단 광고로 들어가는데도 이 사단 광고가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가격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죠. 홍보 효과가 크다. 네. 그래서 사실 일면 광고와 전면 광고가 많았다라는 건 그 신문사가 부동산 광고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올렸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언론사가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광고주의 광고를 받아서 뭐 분양이나 매물이나 뭐 투자 정보 이렇게 홍보를 한 내용을 지금 얘기해 주신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신문사가 부동산 광고에 개입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이게 저희가 광고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광고 내용들을 보다가 좀 특이한 광고가 있다. 어떤 그래서 한번 광고길래? 살펴본 건데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6월 19일자 동아일보 A27면에 실린 5단 광고였는데 네네. 이 광고를 보면은 왼쪽 상단에 동아일보 추천 매물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가 추천을 해주는 매물이에요? 그렇죠. 동아일보가 추천하는 부동산 매물이다라고 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문의 전화번호가 옆에 같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다가 제가 궁금해져서 도대체 이 전화번호 어디 전화번호일까? 동아일보 전화번호일까? 누구 전화번호길래 그쵸, 동아일보 그쵸. 추천 궁금하죠. 매물로 올라왔을까?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 번호가 광고 대행사 동아 RNC의 번호였어요. 이름이 동아가 들어가요. 좀 약간 네, 그렇죠? 수상한데. 네, 거기서부터 약간 이 뭔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다 네, 싶어서 네. 제가 동아 RNC를 다시 검색을 해봤는데 네. 동아 RNC 요즘 그 회사들의 정보를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채용 사이트가 그렇죠. 정보를 가장 많이 줍니다. 그래서 뒤지던 중에 네. 잡코리아에서 동아 RNC 페이지를 확인을 하게 됐는데 네네. 떡하니 동아 RNC 사무실에 이 올라와 있는 로고에 동아 RNC 밑에 동아일보가 같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동아 RNC가 동아일보와 연관관계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 만약에 이게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일단 확인이 된 거고 그쵸.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더 밝혀져야겠지만 네. 만약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면 사실상 동아일보가 자사와 연관관계가 있는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자사의 지면에다가 부동산 광고를 싣고 그렇죠. 있다라는 얘기가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이건 뭐냐면 그 동아일보가 사실상 부동산 광고를 위해서 돈을 받고 본인들의 지면에 광고를 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동아일보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또 조선일보에도 있고요. 아하. 조선일보도 저희가 6월 23일 A17면 이 광고를 살펴보면 네네. 조선 부동산 RNC라는 광고 대행사가 또 이 광고를 실었습니다. 근데 이 조선 부동산 RNC 로고 위에 또 떡하니 조선일보 로고가 박혀 있더라고요. 그냥 같은 조선 동아 미디어 그룹 안에 있는 자회사들인 것 같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 의구심이 드는 정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조선 부동산 RNC를 또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이 조선 부동산 RNC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게시물을 제가 또 이렇게 쓱 보다가 2019년 9월 18일에 올린 게시물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뭔데요? 이 광고 페이지에 단가를 적어놨어요. 얼마를 받으면 얼마를 주면은 여기다 광고를 실어주는지를 적어놨는데 그래서 지금 뭐 화면으로 시청자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게 조선일보의 해당 지면인데 네. 그 지면에 상단에 있는 5단 광고 같은 경우는 1회에 450만 원. 네. 뭐 친절하게 부가세 별도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들어가는 안내 사진 네. 광고는 4회에 100만 원. 그리고 그 아래 들어가는 서브 광고 같은 경우는 1회에 100만 원. 그리고 밑에 들어가는 하단 5단 광고 같은 경우에는 1회에 350만 원. 이렇게 해서 액수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봤던 조선일보의 그 지면이 네. 얼마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 지면은 얼마를 줘야지 이 지면을 만들 수 있는가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 지면만 1,4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면에 들어가는 광고료가 1,45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돈이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도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광고들이 동아일보도 그렇고 조선일보도 그렇고 저희가 모니터한 기간에 24회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세 달을 뒤졌더니 24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8번씩은 이걸 싣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광고 구성이 그러면 동아일보, 조선일보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일보에는 중앙 R&D라는 이름으로 실리고 있었고요. 다 갖고 있네. 네. 네. 매일경제 같은 경우는 번호만 나와 있었는데 이 번호를 또 검색해봤더니 매일경제 부동산센터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경제 같은 경우는 한경매물마당이라는 상호로 유사한 부동산 광고를 게재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문사가 본인들의 이름을 걸면서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언론사가 추천해주는 부동산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저는 그것부터가 이해가 안 가고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네,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언론이 해야 될 일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걸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죠. 그 방향성으로 가는지를 감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시를 하는 매체죠. 언론이라는 건. 과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본인들이 개입한 정황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실제로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와 별개로 이런 식으로 광고에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광고를 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감시자의 역할이 아니라 스스로 플레이어가 돼서 뛰고 있다. 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저는 지금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러니까 따라가기 되게 벅찼던 게 뭐였냐면은 언론이 정말 말씀하신 임동준 팀장이 말한 대로 감시견으로서의 언론이 원래 해야 할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자료를 분석해서 이렇게 또 결과로 맞아서 보니까 이게 또 저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네, 두 분이서 굉장히 3개월치 지금 신문 지면 7개의 신문 지면에 실리고 있는 부동산 광고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부동산 광고 양적 분석을 하고 나온 결과 봤을 때 언론이 과연 그 부동산 관련한 보도를 할 때 뭐라고 할까요? 부동산 관련자, 예를 들면 건물주라든지 건설사 같은 곳들이 있겠죠. 그런 곳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광고주 눈치를 보지 않고, 과연 보도를 낼 수 있을까? 광고주 입맛에 나오는 보도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당연지사 들게 되는데, 분석을 하신 박채린 활동가와 임동준 팀장 두 분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하면, 사실 저는 이건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광고를 싣고자 하는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고 하고 갭 투자를 막으려고 하고 흔히 말하는 광고주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정책을 펼쳤을 경우에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논조를 가진 신문에 광고를 싣고 싶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자기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언론사에. 네, 그게 하나의 영향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사들에게 있어서 특히 신문에게 있어서 광고 같은 경우는 수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전에 비해서 광고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광고의 영향력이 크고 신문이 벌어들이는 돈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수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것이다. 원하건 원치 않건. 거기다가 아까 보셨다시피 본인들이 직접 부동산 광고에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요. 더더욱이 부동산 보도에 대해서 과연 이 신문이 아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일단 그것부터가 의문이고요. 네. 물론 이 신문사들 저희가 분석한 이 신문사들 모두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본인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운영과 직결되는 네. 회사 수익과 직결되는 그리고 부동산 광고를 내는 광고주의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논조의 신문에게 광고를 싣는 것 이런 것들이 당연히 보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네, 또 박채린 활동가도요. 아니요, 동준 활동가가 모든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제가 딱히 덧붙일 말이 없네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지금 두 분이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부동산 광고 얘기했잖아요. 임동준 팀장이. 그 언론사들은 아니야, 우리 광고는 광고고 우리는 기사를 써 이렇게 말할 거라고 했지만 그 기사를 봤을 때도
이거는 좀 광고주의 눈치를 본 기사들이 아닌가? 마침 좀 공교롭게 이 시기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싶었던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를 두 분이 좀 얘기해 주실까요? 이게 아마 저희가 봤던 내용 중에 광고가 가장 많았던 시기였던 7월 1주차 관련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 광고를 주차별로 한번 수를 세봤어요. 어느 주차에 광고가 가장 많이 나왔나. 네네. 그래서 이제 6월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주차별로 나눠서 쭉 보는데, 유달리 광고가 많았던 기간이 7월 1주차였습니다. 7월 1주차가 뭐 6일부터 11일 요 정도가 되는 기간일 텐데, 네. 이 기간이 공교롭게도 정부가 7월 10일 대책을 발표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보도가 뭐 많았을 수도 있겠죠. 저희 광고가 많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어쨌거나 광고가 많은 시기에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됐었고, 그래서 관련된 보도들도 당연히 있었잖아요. 네. 저희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내용을 봤는데 저는 정말 노골적인 거 이거 딱 하나만 말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보도 제목이 경험 못한 부동산 세금 쓰나미 온다, 이거였어요. 쓰나미가 온다. 이건 너무 노골적인 세금 폭탄 프레임을 쓰겠다라는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프레이밍을 잡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이 시기를 본 거는 광고량이 많아서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이해서 봤다. 네, 이 기간에 광고량이 유달리 많았던 신문이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거든요. 그럼 중앙일보도 보셨? 네, 중앙일보 같은 경우 가장 많았는데 전체 광고의 21.1%가 부동산 광고였어요. 이 시기에. 10개 중에 2개였던 거죠, 정말로. 네. 네, 그리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18.4%. 여기도 거의 10개 중에 2개였던 거예요. 네. 근데 이 두 신문 내용을 보면은, 일단 제가 제목만 다 읽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이건 이정재의 시시각각 칼럼이었습니다. 네. 김현미밖에 없나가 제목이었어요. 김현미 장관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친 칼럼이었고요. 네. 동아일보, 공시가 합쳐 47억 강남 2주택자, 보유세 7,548만 원에서 1억 6,969만 원으로 올라, 이거였습니다. 집값 뛰었다. 세금, 보유세를 엄청나게 물게 됐다라는 거예요. 2주택자가. 네네. 집값이 아니고 세금이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 2주택자 같은 경우는 강남에 있는 2주택자고 공시가를 합쳐서 47억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보유세를 이거 걱정하고 나선 겁니다. 세금 폭탄. 그렇죠. 세금 폭탄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보도들이 나온 것만 보더라도 광고가 유달리 많았던 이 시기에 보도 내용들을 보면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특히 투기를 막고 부동산 이 시장의 과열을 막으려고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논조에 부정적인 비판하는 내용만 담은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연결점이 없을 것인가? 연결점이 없다고 볼 것인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저도요. 동감합니다. 네. 이건 절대 우연의 일치일 수가 없다. 광고를 이렇게 많이 봤는데, 부동산 광고를 이렇게 많이 봤는데, 부동산 관련된 논조가 만약에 정부 정책이 투기를 막고 과열을 막는 그 정책에 옹호를 한다 그러면 부동산 광고가 이만큼 실렸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보도에서도 결과적으로는 광고에서의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너무 임동준 팀장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과적으로 두 개의 키워드로 좁혀볼 수 있잖아요. 투기 억제, 그리고 집값 안정. 이게 이 두 개를 양축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비판적 목소리 내는 시민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23번 정도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데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고, 내 집 마련이 수많은 국민의 꿈이지만 말 그대로 꿈이고 더 이루기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를 굳이 꼭 그렇게 지금 부동산 광고랑 연결지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를 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 시민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좀 분석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임동준 팀장님 좀 해주실까요? 근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 이 두 개를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두 개가 모두 이뤄졌느냐라고 보면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받을 만한 지점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따져봐야 할 점은, 그러면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가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고 가는 건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아까 김나래 활동가가 언급을 했지만,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는 투기가 당연히 억제돼야 되고 집값이 안정돼야 되는 건데, 그럼 정책의 이 목표나 지향점이 맞다라면
정부가 정책을 내놨을 때 목표와 지향점은 좋지만 실행 방안에서 빈틈이 있다면 그걸 짚어줘야 하는 게 언론이고 그걸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해주는 게 언론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부동산 광고가 엄청나게 많았던 그 보수 언론들, 그 보수 언론들의 보도가 과연 그런 방향성이었느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이 나올 때에는 투기를 억제하지 못하게 하고 집값 안정을 방해하는 논조의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보수 언론의 보도였다면 사실 저는 보수 언론은 늘 그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놀랍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쉬웠던 부분은 진보 언론의 역할이 저는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거는 그 저희가 화요일에 진행했던 토론회에서 최은경 저희 정책위원이 언급했던 점이기도 한데 네네. 사실 프레임을 만들고 프레임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건 언론사의 굉장한 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힘을 단순히 보수 언론만 발휘를 한다라는 거는 진보 언론의 역할이 배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겨레 경향이 그런 프레임을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고 이 프레임에 맞춰서 보수 언론이 어떤 주장, 잘못된 프레임을 들고 나와도 먹히지 않게끔 하는 영향력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실됐다라는 거는 충분히 짚어볼 만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완벽한 정책을 낼 수는 없거든요. 정부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이 빈틈이 있고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을 짚어주면서 보완해서 맞는 목표와 방향성으로 가도록 유도를 했어야 되는 건데 과연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비판 보도가 부동산 정책 비판 보도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역할을 했느냐. 오히려 조선일보나 혹은 그들을 비롯한 여러 보수신문이 만든 프레임이 훨씬 더 영향력을 가지고 한겨레 경향이 끌려가게끔 만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고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뭐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는 당연히 비판을 받을 지점인데 그런 비판적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 변화를 만들 건지 어떻게 프레임을 끌고 나갈 건지에서 과연 언론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부분은 좀 짚어볼 만한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비슷하게 제가 그 최은경 교수님도 그렇고 그날 뭐 김진애 의원도 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공감이 됐던 거는 저는 부동산 정책은 좀 기간을 두고 봐야 되는 정책이잖아요. 이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평가가 가능한 것인데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은 곧바로 그 다음날 신문 지면에서 이미 실패했어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태도가 저는 이게 뭐지? 이제 시행한다는데 벌써 이렇게 신문 일면 헤드라인이라든지 혹은 이제 내용으로 대문짝만하게 실패했다라고 못을 받고 가는 형태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었거든요. 이게 아무리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거 안 돼, 뭐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 또 임동준 팀장은 보수 매체, 진보 매체라고 불리우는 이제 경향이랑 한겨레가 좀 끌려가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활동가가 굉장히 열심히 데이터 뽑고 분석해서 정리한 부동산 광고와 언론 보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이게 저희 발제문으로도 있고요. 아마 민원련 홈페이지에 조만간 이제 보고서로도 올라갈 테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두 분이 정리를 하면서 좀 아쉬웠다고 하는 게 시간도 부족하고 인원도 2명이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사형 광고라는 게 있대요. 뭐냐면은 마치 기자가 쓴 것처럼 바이라인을 달고 나오는데 내용은 광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다뤄보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민원련에서 꼭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아쉬운 점 말고 또 마무리하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박채린 활동가가 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저는 아까 그 임동준 활동가가 언론사가 사실상 플레이어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에서 생각이 난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플레이어가 아니라 진짜 플레이어인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언론사가 부동산 소유자인 경우도 저는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동산 재벌이라고 할 만한 언론사도 있고 지방 언론사들도 되게 지역의 주요한 지역의 땅을 갖고 있는 언론사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언론사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이슈가 있을 때 어떻게 기사를 쓰는지, 기사를 쓰긴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은 유의미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채린 활동가의 다음 보고서 주제가 정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순수한 아쉬움입니다. 네, 순수한 아쉬움 그렇게 남았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분석 보고서였어요. 또 임동준 팀장님도 얘기해 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어김없이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콜드플레이의 A Sky Full of Stars입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영어 잘 몰라요. 뭐라고요? 네, 다시 할게요. 네. 네, 콜드플레이의 A Sky Full of Stars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그 별이 이제 반짝이 네, 가득하다. 그렇죠. 별로 가득 찬 하늘 뭐 그런 건데요. 네, 이 노래가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인데 일단 여기에 가지고 와서 콜드플레이에게 사과를 하고 싶고요. 심심한 네. 사죄의 말씀. 근데 이 노래 가지고 온 이유가 말 그대로 그 하늘에 별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부동산 광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그 앞서서 김나래 활동가가 언급한 것처럼 기사용 광고는 저희가 정말 인력하고 시간이 없어서 이 분석은 못했지만 특별 지면으로 이 뭐 기획, 부동산 기획 지면 이런 거 보면 다 기사용 광고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볼 건 무수하게 많다. 문제점은 무수하게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지 못했다, 분석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좀 아쉬움이었는데, 그래서 뭐 이번 기회에 저희 그 윤원년을 후원해주고 계신 분들은 계속 후원을 해주시고 주변에 좀 추천해주셔서 네, 후원회원이 늘어나면 저희가 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기사용 광고 분석을 위해서 많은 분들의 그 지원이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네, 아유 이렇게 우리 박채린 활동가와 임동준 팀장이 함께 며칠 밤낮을 새가면서 진행했던 분석했던 부동산 광고와 언론 보도 문제 오늘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실은 저는 미디어 탈곡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다양한 플랫폼, 뭐 팟빵이나 파티 혹은 뭐 유튜브 채널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보도를 좀 정리해 주세요. 뭐 부동산 관련한 언론 보도를 좀 민언련에서 봐주세요라는 댓글을 저는 굉장히 심심찮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궁금증 그리고 어떤 갈증을 좀 해소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임동준 활동가의 말처럼 저희 후원회원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미디어 탈곡기와 민주언론 시민연합 유튜브 채널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고 조회수도 높아지면 저희가 또 해볼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죠. 새로 한 코너 임동준 팀장과 함께하는 알아줘 뉴플리 좋은 보도들을 소개해주는 방송으로 금요일에 돌아올 테니까요. 그날은 우리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좋은 보도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민언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